드릴게요. 저는 네. 사과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여기 안길거기 안에도 있고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에 사셨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아마 결혼도 하셨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첨예하게 이제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당시에 소련과 중국에 가까웠던 공산주의 체제였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아주 가까운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선호하고 지키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본인이 3.15 때 그렇게 아주 열심히 데모를 하시고 또 그때 그 주변을 갖다가 굉장히 주동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를 50년이 지나고 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때까지도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반공 정신, 반공 어떤 형태로 이제 계속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법이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렇게 50년 동안 그걸 우리도 모르게 자식들도 모르게 감췄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경위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과는 달리 아마 잡혀가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계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데한테 제 밑에 가면 뭐 그 자리 죽었지. 이 큰인데 내가 그때 35살 무식 쌀 한 가마리 정도 말이 내가 뭐 차에서 들었지 이런 정도에 내가 전부 경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 그걸 잡아 돌려가지고 갖다 실으니까 하나 터니까 아들이 하나 둘 일이 저희 오대 오늘 그 애들 시가지고 그래 갖다 빠르게 차는 기라 질러 탁 막힌 게 사람 하나 지낼 데도 없이 딱 막힌 기라. 그런 이제 순서 이제 오려건 차가 오더라 무조건 숨어가 있다가 차가 뭔가고 서거들라 막 씨를 습격을 해라. 이래 놔놓고 이제 나는 철쭉으로 올라갔는 기라. 제가 그 쎄다 그렇게 올라가이라 이래 올라오라 하는 게 그런 이제 아들 한 7, 8명 올라와서 내한테 올라오고 정감 싣고는 차. 그래서 그걸 딱 이제 너 전부 업주가 있거라. 어째 있다가 차가 올라오는 대로 앞으로 때리지 말고 딱 철쭉 밑에 나오거라. 진짜 패라 이랬는데 딱 그릇이 나오더만 그러대. 그러면 이런 데는 마줄 파이 대면에 가면 오dom질러 막그 철뚝 지나가 막 주들 맞은 게 막 성감을 안 할수 이래 안고 디비전 기라. 맞으면 대가 터지면 안 되거든. 그래 성감을 안 할수 디비지가 너인가 다섯이 됐냐면 말이죠. 이 신기함을 안 할수 디비지고. 조금 날이 어두워지자 데모 군족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이제 막 그 체류탄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그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가 굉장히 좀 어두웠었을 때인데 군중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불이 밝혀지면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지나가면서 불 꺼!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 꺼라고 하면 이제 또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불을 다 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 군중들은 물 빌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다 불을 끄니까 침침하면서 완전히 아주 이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휩쓸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불종거리, 창동, 어시장, 3.15 그 탑 있는 곳, 뭐 창동, 오동동 계속 사람들 밀려다니면서 쫓기면 또 이제 다른 데로 피해가고 또 거기에 사람 많이 모이면 또 거기에 체류탄을 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밤에 굉장히 늦게까지 제가 따라다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창동 사거리에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전투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돌도 막 있고 막 이제 던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길거리에 자욱하면서 굉장히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한 2~3시간 눈을 붙이고 나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길이 말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김종철 씨와 주대환 씨는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아주 집현전에 또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특히 김종철 씨 같으신 분은 그분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면 이제 이게 집현전이 이제 발각이 될 거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 마산에서는 이제 제가 친한 친구인데요. 그 최갑순과 옥정혜, 그 다음에 저희과 후배인 정인권, 그 다음에 박인준, 그리고 정성기, 이 5사람이 이제 투옥이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빨리 피해야 하지 않을까? 뭐, 내가 만약에 또 뭐 이런저런 연유로 잡혀가는 거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고문도 당할 것이고, 그러면은 또 알지 못하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불안했었고 유신철폐 동제타도 유신철폐 동제타도 광주는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조금 사태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뭐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아마 좀 이런 과정에서 전두환이라는 군부 출신이 또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어요. 이제 군인이었는 이제 군부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정권을 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군부 독재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 광주에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를 통해서라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군인이 바로 시민들을 제압한 것이거든요. 이제 광주에 이제 시민 운동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마 경찰과 이렇게 이제 충돌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제압하러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을 보내서 그 시민군들을 그대로 총격으로 제압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상자가 있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7, 8천 명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또 보면은 뭐 100몇십 명이 죽었다고 하고, 계속 인포메이션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확실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또 뭐 어떤 거에 보하면은 그 그러니까 시민들을 죽일 때도 그냥 뭐 곱게 그냥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군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뭐 소문도 돌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디테일한 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통계나 이런 걸로 이제 다 증명된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광주는 그 일을 들추면서 계속 시민들이 아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이제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당대에 1980년도에 어마무시한 정말 민중을 군인이 학살한 아주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나타났을 때 제가 알기로 그 서익진 씨가 그때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휴가를 나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조금 친하기는 했었었는데, 같이 이제 광주를 구경을 간 거죠. 광주가 굉장히 심하게 어떤 그런 건물도 타고 방송국도 타고 이랬다고 하는데 가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광주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만나게 된 거는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그 전으로 해서 좀 더 사이가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무슨 일만 났다 하면은 출판사로 경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고 막 뒤져가고. 근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사실 출판사를 한 5년 이상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좀 질릴 대로 질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87년도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군부 독재에서 군부 반시민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6.29 선언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6.29 선언으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완벽한 군부 이제 독재는 벗어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민 정치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보이고 나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풀렸죠. 이제 뭐 자유도, 표현에 대한 자유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시기였고, 이제 그게 증명된 게 이제 88년도에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너무 어려웠던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하상칠 아버지께서 아기가 둘이 있고, 이제 결혼을 이제 이미 해서 아기가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딸을 가진 사람이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족들과 같이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은 가라고 한 부모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진작 그 길로 갔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89년도 2월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때는 4인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c'est ambiance avec des étrangers. Et vraiment, à nos jours, c'est la diversité culturelle doit être vraiment à sa place, bien définie, bien protégée et bien, comment dire, reconnue, quoi. 저희가 돌아오게 된 경위는 저는 프랑스에 갔지만 프랑스에 갔을 때도 프랑스에 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제가 제일 큰, 제가 프랑스 간 것은 그 당시에 너무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 해결책이 없던 삶을 좀 종결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진 한국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다 치르고 만들어진 새로운 한국을 좀 다른 형태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한국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해외에서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방학에 이제 한 달 조금 넘잖아요. 그때 막 계속 훈련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올라가기 전에 그 연극을 공연을 하는 거죠. 경남대 강당에도 하고 극동 예식장에도 하고 연극을 발표를 하는 거죠. 뭐 이오네스코 이런 곡도 많이 하고 테네시 윌리엄즈 네, 테네시 그 연극도 했었고 우리음네 하시나요? 테네시 윌리엄스. 뭐 파출소 남도 파출소로 가면 제비가 씹어서 불임 시작을 해서 뭐 바로 시절 안 찐데간다. 시절 들어가게 딱 그때도 내 온체라면 내 온체한테 갔는데 해가 다 졌었는데 어둡질 때는 10시 반이나 이리 되지. 그래갖고 가니까 못 들어오고 하니까 순사가 이제 소방차에서 모자 테를 딱 내놓고 전부 완전 보장해갖고 총을 들고 전부 서가지고 내가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고 하는 거라. 와, 못 들어가요. 선거 개표 구해라고 하는데 와, 못 들어가고 하는 게 안 된다 하네. 그거 안 나고 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안 된다 하는 거라. 꼭 못 들어가고 하는 거라. 그러자 생활하고 있는 차에 아들 하나 오고 둘이 오고 자꾸 오다가 난저보게 못 들어가고 하는 게 뭐 돌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 돌리기 시작하니까 걔네들 뭐 난주 허총을 쏴다가 난주는 뭐 자꾸 돌이 심하게 허총 쏴게 심하거든. 심하게는 뭐 알총을 쏴졌지는 거라. 들이받은 전봇대는 아름드리로 엄청난 크기였는데 그것이 세동강이 나 있었고 길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나는 주변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늘어진 전봇대를 옮겨 일단 길을 막도록 했다. 우선 사람들은 다닐 수 있고 차들이 다닐 수 없도록 길을 가로지는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하여 전봇대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은 일단 차들이 철길 밑을 지나면 뒤로 보고 퍼붓자고 시켜놓았다. 당시 학생들은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힘이 센 아저씨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흩어졌고 총소리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자 있던 곳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일부는 무학 국민학교로 숨었고 또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 나는 무학초등학교 담을 따라 꽃동산으로 나 있는 철뚝길을 따라 경찰들을 피해 겨우 집에 도착했다. 옷이 물에 빠진 듯이 젖어 있고 온몸이 성한 구석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누가 나를 기억할까 너무도 두려웠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고 또 잘하면서 배운 가장 정의로운 시민다운 행동 처리였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용납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과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벌을 가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일선에서 사태를 주동한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때 셋째 딸을 갓 출산한 때였다.